문재인 정부 그거보다 더 나빠질 것 같아서 매매, 전세, 월세 이렇게 삼중으로 없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제가 25년 동안 부동산 리서치 연구원 생활하고 있는데 최악이죠. 실제 저한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제 지인 후배들한테 드렸던 말씀인데 전월세 가지 말고 그냥 내 집 마련 바로 하라고 해요. 이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빠숑님. 안녕하세요. 네, 빠숑으로 활동하시는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요새 정말 바쁘시죠? 네, 월화수목 금금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뭘 인터뷰했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하루 종일 전화가 와서 와. 예, 계속 충전기에다가 배터리 붙여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짜 온 국민의 관심사가 사실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상반기 때까지는 주식 얘기만 했었거든요. 맞아. 어떤 세미나 가도 저도 주식 얘기만 하다 왔었는데 지금은 그냥 부동산이 그냥 확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예. 시장이 약간 또 조정을 받으면서 또 바로 또 세제 개편안 나오고 막 하니까 네. 또 국민의 관심사가 또 부동산을 다시 쏠렸는데 오늘 또 그런 얘기들 많이 또 전해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 이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정부가 이제 7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토론회 한 지금 대국민 토론회까지 4차례 열었고 오늘도 녹화 시간 기준으로 27일 또 이제 국무총리 주재로 또 토론회가 열릴 예정인데 지금 아마 준비 사항은 되고 있을 거고. 그렇죠. 저도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갔어요. 네. 지난주에 그 네. 대통령이 주재하신 토론회 가셨잖아요. 예. 네, 발언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초반엔 소를 네. 들다가 막판에 좀 맥이 풀려서 아, 예, 의견을 보탤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고 그냥 그렇게 3시간 하고 끝냈고요. 오늘 이제 총리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못 간다고 했더니 네. 의견을 미리 달라 그래서 오늘 다 의견은 다 전달했어요. 아, 구두로. 그래요? 예. 그 의견도 또 이따가 주로 예, 또 여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이렇게 역대 정부에서 뭐 이렇게까지 이제 대국민 토론회 형식으로 이렇게 부동산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고요. 네. 예, 정권마다 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그때도 참여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부각이 됐을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아. 다른 이슈들이 많으면 그냥 붙이는 것들이어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미 정책들을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요식행위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토론회 한 것 자체가 이슈가 아니라 정책이 워낙 세게 나왔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뭐 32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묻혔죠. 이런 토론회보다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내용보다도 토론회 자체가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내용은 이미 뭐 대부분 다 증세에 관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슈가 왜 됐냐면은 사전에 설문조사 같은 걸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뭐 공급이라든지 대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영이 될 것인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거 보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세제 강화만 하고 끝나게 되면 이제 더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맞아요. 아마 좀 매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게 아마 그런 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사전에 온 국민의 설문조사로 의견을 다 받았는데 네. 정작 토론회에서는 그냥 뭔가 증세 얘기만 하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는 일이 리서치업이에요. 네.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 분석하고 그런 리서치 결과들을 분석하는 게 일인데 그래서 저도 23일 날 그 대토론회 가기 전에 오전에 그 부동산 그 대토론회 설문조사한 거 지금도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6,000개 가까이 설문조사가 돼 있었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한 것들은 95%는 규제 완화에 대한 것들이었었고 규제 강화는 2%고 규제 완화 95%의 50% 이상이 대출 완화였었고 그리고 공급이 나머지 한 30% 네. 그리고 나머지 20%가 이제 세제였는데 대부분 다 완화였어요. 공급이든 대출이든 세제든. 풀어달라. 예, 근데 어찌 보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부 완화되게 되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강화 얘기를 거의 3시간 동안 이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특히 막판, 이게 1시간 연장이 된 건데, 막판 1시간은 대통령님께서 계속 화두를 던지시면서 억지로 끌고 간 느낌이 들었거든요. 토론회에서 아마 이렇게 본인들이 예상했던 질의응답이 안 나와서 좀 답답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님이 직접 화두를 던져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직접 지정을 해서 답변을 하셨죠. 답변을 받았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후반부 때 그냥 탁
그래서 질문을 안 맥이 했죠. 풀리셨다는 게 그런 네. 의미. 저는 임대차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임대차 얘기는 한 건도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게요. 임대차가 사실 지금 현장에서는 제일 힘든 문제죠. 부분이 임대차인데 예. 그 얘기보다는 이제 보유세 그 기준을 얼마로 할 거냐, 초고가 아파트의 기준이 그렇죠, 얼마로 그렇죠. 할 거냐 이 얘기에 엄청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오른다라는 뉴스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 근데 임대차가 얼마큼 어렵다는 얘기는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이게 통계에 잡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일 좀 아쉬웠던 토론의 후기였습니다. 근데 네. 실제 지금 임대차 시장은 좀 어떤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네. 2002년도부터 부동산 리서치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계속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어려웠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어려웠었고,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어려웠었고, 대부분 임대차 시장은 늘 어렵습니다. 네. 쉬운 적은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통계적으로 봐도 이거는 통계에도 작성이 안 될 정도로 지금이 어려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것이 시세가 임차 물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선택의 문제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시세가 올라가는 게 문제였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지난 1년 동안의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절대 개수가 적어요. 아파트 개수도 적고 네.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다세대 빌라는 더 적어요. 아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가로 임대 시장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예 못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아파트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1000세대 단지에 임차 물건들이 100개 정도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1개, 2개 나와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예, 그거 자체가 일단 네. 문제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 가야 되잖아요.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다세대 빌라를 가는데, 다세대 빌라도 최근에 공급될 게 없다 보니까 물건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사요. 다세대 빌라는 이렇게 원래 매매 상품이 아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정말 원하지 않는 강제 매매라고 하는데, 원하지 않는 입지의 주택들을 매수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시세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도 아니고 전월세가 없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좀 보게 되면 지금 거의 제가 25년 동안 부동산 리서치 연구원 생활하고 있는데 최악이죠. 네, 말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건-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매매, 전세, 월세. 이렇게 삼중으로 없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가 많으면은 이제 매매가 적고, 매매가 많으면 전월세가 그렇죠. 적었는데, 이게 좀 시소 게임이 됐었는데 다 적어요. 절대 물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네.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매물 잠김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이번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실패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억울한 측면도 있기도 한데, 네. 일단 신규 입주 물량이 아파트, 비아파트, 다세대 빌라까지 적은 것은 이번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 지난 정부부터 쌓여있던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들이고, 네. 이번 정부가 잘못한 건 뭐냐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전 지역을 지정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내고 자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더 적어졌죠. 그러니까 이중 물량 감소를 촉진시켜서 지금은 거의 진짜 물건이 없던 네. 1000세대 단지에 1개, 2개 있는 이런 좀 황당한 통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전문가 의견 중에 이 거래 지역을 다 해제시켜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다 규제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실험이 많이 되어 있어요. 중심으로 다시 모입니다. 똑같은 규제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 규제 지역이 추가가 됐어요. 네. 그 7월 1일자로 동탄, 예. 예, 동탄하고 용인, 기흥이랑 이제 구리시가 추가가 됐는데, 제일 유명한 데가 동탄이니까 동탄 예를 들어볼게요. 동탄을 규제지역 지정했더니 두 가지 현상이 발생했는데, 하나는 동탄 옆에 병점이라고 하는 지역, 네. 풍선 효과로서 거기가 올라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원 영통과 용인 수지가 동탄보다 살짝 상급지거든요. 네. 거기가 올라요. 왜냐하면은 수원 영통이나 용인 수지나 분당을 안 갔던 이유는 동탄이 비규제였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를 그렇죠. 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매매자 입장에서 조금 유리해서 유리하죠. 갔었는데, 네. 똑같은 규제를 하면은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시세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똑같은 규제면은 그냥 용인 수지나 수원 영통이나 분당으로 가는 거죠. 역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를 다 해버리게 되면요, 하급지로 안 가요. 상급지로 가지. 똑같은 규제면. 그렇죠. 예. 근데 규제 지역을 해제하자는 게 다 규제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 예,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건 잘 알죠. 아, 그게 해제하자는 게 네. 전부 다 규제하자는 의미였군요. 예, 어차피 네. 그런 풍선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냥 다 규제하자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렇게 예. 하면은 이제 음. 실질적으로 이제 실험을 이 사례상, 과거 네. 사례상, 경험상 더 상급지로. 중심지가 올라가죠. 아,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없지 않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신규 공급도
좀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네. 거래될 수 있는 매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매든 자가든 그다음에 뭐 전세든 월세든 뭐 어떤 종류의 형태든지 간에 실거주할 수 있는 선택의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비아파트, 자가 임차 한가 할 것 없이 다 없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예, 소장님 그렇죠. 보실 때 음. 지금 가장 시급하게 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공급인데 네.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규제를 다 해제하는 게 맞아요. 다른 그 부분과 다른 의미로.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강남구만 하면 돼요. 어차피 강남구가 꼭지점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정말 특이하게 정확하게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는 규제를 하던 규제를 하지 않든지 간에 상급지를 역전할 수 없습니다. 역전하면 바로 빠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상급지만 규제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굳이 다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올라오는 것들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3중 규제가 있어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인데 웬만한 지역들은 푸는 게 맞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공급, 그러니까 실제 신규 아파트 만드는 공급도 줄고 있고 네. 전월세한테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좀 풀어주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대출도 풀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출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뭐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오케이. 네. 근데 실거주 목적으로 가는 것까지 다 막아놨거든요. 이번에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전세자금도 이제 그것들을 더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세 때문에 갭 투자가 활성화돼서 이제 시세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줄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3중 규제 지역에서는 갭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앞뒷말이 안 맞는 네. 거잖아요. 그냥 대출의 총량, 가계 대출의 총량을 줄이고 싶은 거지 그 어떤 이유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가계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잖아요. 근데 그건 부동산 담보 대출뿐만이 아니라 주식 담보 대출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신용 대출이라든지. 그렇죠. 예, 오히려 주식이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걸로 특히 또 아시겠지만 뭐 레버리지 상품들이 그럼요. 발생했다 보니까 작년까지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돈이 적으니까 일단 레버리지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뭐 신용대출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증가했던 것들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주담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쪽에 대출이 줄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장으로 다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들을 부동산에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좀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출 총량이라는 게 부동산 대출 총량이 아니고 전체 아닙니다. 대출 총량 규제. 가계대출 총량. 가계대출 총량 규제구나. 네네. 그러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3중 규제 지역을 일단 좀 해제를 하고 네.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근데 또 대통령이 그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마치 똘똘한 한 채가 그러니까 전세 대출 때문에 이제 집값이 상승된 것처럼 굉장히 주범 네. 약간 이런 식 전세 사기 얘기도 하시면서 근데 전세 대출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사실 대출을 받아서 이 집을 임대라도 구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 막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하급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급지는요. 상급지를 규제하지 않으면 절대 오르지 않아요.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수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자가도 별로 없고 임차 수요도 별로 없는데 그쪽으로 계속 모르는 겁니다. 지금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게 강남구가 아니에요. 하급지예요. 경기도 주요 지역들하고 서울시에서도 15억 이하 구간만 오르고 있거든요. 거기는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밖에 없으니까 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밀려다 보니까 그쪽에 좀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다 대출 규제에서 오는 그런 또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설문조사의 95%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했고 그 중에 절반이 대출 규제 완화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 설문조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노출해서 본인들끼리 그냥 블랙박스 쳐놓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일반인들도 다 카운팅을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노출하고 왜 좀 그랬을까요? 뭘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왜 하고 있는지. 예. 결국에는 사실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계속 우려하는 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에는 문재인 시즌2가 될 거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거보다 더 나빠질 것 같아서 문재인 그때는 네, 그때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근데 거기는 이제 5년 동안 조금씩 더 악화돼서 2021년도에 뻥 터진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5년 후의 모습들이 지금 벌써부터 보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집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좀 여유가 있어요. 상급지로 가지 못할 뿐이지 안 팔고 안 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임차인들은 2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디로 이사 가라는 얘기인지. 그럼 분명히 지금 갖고 있는 돈에서
지금 맞는 금액대 지역을 찾다 보면은 하급지라고 하는 게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지역들 혹은 상품이 좀 떨어지는 상품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임차인들의 지금 실정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네. 거기서 이제 보유세,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의 그 구간을 과표 구간을 신설한다라는 게 지금 정설로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준이 그러면은 30억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지금 뉴스에 나온 거로 이해하면 확정되진 않았지만 공시 가격으로 30억 정도고 시가로는 아마 40억대에서 50억대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 정도인 거예요? 거기가 강남구, 송파구, 뭐 강남 일단 3구 정도인가요? 지방은 없고요. 네. 지방은 거의 없고 몇 개 한두 채 정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경기도는 또 거의 없을 것 같고 과천이나 성남급 빼고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서울도 거의 없고 한강 벨트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강남 3구, 마용성, 네. 그다음에 뭐 동작구, 강동구 그리고 그 외 몇 개 지역 일부 뭐 그 정도에서 정말 좋은 주택들만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30억 원으로 하면 그래도 초고가 주택 수요는 견조할 거다. 그러니까 이걸로 집값 잡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잡지 않겠다라고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대토론의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양지연 실장님이라고 신한투자증권 네, 신한 프리미엄. 거기 이제 패스파인더 네. 위원이신데 그분이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뭐냐? 시세를 잡는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냐라고 질문했더니 대통령님께서 시세를 잡으려는 거 아니라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화가 시세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잡겠다고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서 3배 낮다. 맞아요. 그래서 선진국 수준을 올리겠다가 이게 수미상관이었어요. 시세를 낮추려는 게 아니라 증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시세를 네. 낮추겠다는 게 아니고 증세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네. 결국에는 부동산 정상화다라고 네.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뭐 네. 시장을 잡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그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택들은 더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시세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대신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 노블리지 오블리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세금 내라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고가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내는 구간들은 12억 원 이상이에요. 공식 가격으로. 근데 이제 12억 이상 구간, 그러니까 이제 아마 12억 원에 대한 것도 상한선을 조금 올린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2억 원 이상 구간을 한 번 더 잘라서 30억이면 30억 이상을 더 올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밑에 부분들을 낮추겠다는 얘기가 네. 아니고 예, 위에 부분들을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 증세죠. 결국은. 플러스가 애드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정상화라고 아마 좀 정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보유세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거는 알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유세가 있고 거래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거래세는 또 높은 편이잖아요. 이걸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프레임을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들이 모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집이 없는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일단 등기부 등본에 이제 집이 있으셔야 재산세를 내는데 보유세는 재산세가 아닙니다.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예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지금 선진국보다 낮은 거는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이제 실질 세율이 0.2에서 0.4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선진국 뭐 미국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1% 전후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들은 1% 정도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1%가 안 된다 하더라도 0.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 정도를 예를 들면은 재산세는 2%, 0.2에서 0.4니까 네. 0.3을 기본으로 잡게 되면은 3배 높은 게 맞죠. 네. 선진국들이. 근데 여기는 종부세가 빠진 개념이겁니다. 종부세는 0.4에서 한 5%까지 냅니다. 네. 일단 종부세는 대한민국만 있는 세금이고요. 종부세만 놓고 보면 종부세 내는 사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보유세를 많이 내는 거예요. 이게 일단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종부세를 안 내시는 지방분들이나 서울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종부세를 내는 입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전국 탑입니다. 전 세계 탑. 전 세계 예. 탑.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거래세 부분인데 네. 거래세가 취득세가 있고 양도세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많은 분들이 또 논란이 있어요. 또 양도세가 또 이게 무슨 거래세냐 아니냐라고 또 그렇죠. 뭐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득세다 막. 네. 예,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세를 이제 양도세 포함한 개념으로 보니까 네.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취득세도 전 세계 거의 탑급입니다. 일단은 적은 건 1%인데 많은 거는 12점. 그러니까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게 되면 13.2%를 내거든요. 네. 전 세계 탑입니다. 오. 예. 물론 1%만 내시는 분들한테 네. 전 세계 탑은 아니겠지만 네.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들은 취득세를 안 내요. 맞아요. 예, 안 냅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네.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는 일단은 12억
이제 실거주 1주택자들에 한해서 12억 이하, 이건 실제 그 공시 가격이 아니라 실제 시세입니다. 네. 12억 원 이하로 팔게 되면은 비과세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2억 원 넘어가게 되면은 네. 이제 과세를 하는 것들이고요. 과세는 6%에서 45%까지 네. 됩니다. 이건 1주택자들 얘기고요. 네. 네, 다주택자들, 2주택자부터는 여기에 20%가 붙고요. 네. 네, 비과세는 아예 없습니다. 다주택자부터는. 네. 예, 그리고 3주택자 이상부터는 30%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최고 세율 구간으로 하게 되면은 2주택자는 72%, 73%가 되는 것이고 3주택자 이상 되면 82.5%거든요. 예, 그럼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네. 다주택자들의 극단치로 가게 되면 13.2%잖아요. 네. 13% 예를 들게요. 그리고 보유세가 최고 세율이 5%가 되겠죠. 네. 그럼 13 플러스 5 플러스 82% 하면요. 네. 100%가 넘어요. 그러면은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왜 불만을 제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불합리한 거죠. 아니, 100%가 넘는 거는 네.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부당하다 아니를 떠나서 저는 이제 결과만 놓고 볼게요.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다주택자들이 팔까요? 안 팔죠, 절대로. 82.5%를 내고 누가 팔아요? 네. 그러니까 매물 잠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거래세를 낮추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유세를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에 매물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양도세를 낮춰줘야 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양도세와 더불어서 살 사람들은 또 취득세를 낮춰줘야 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요, 보유세 올리는 데는 너무너무 그냥 늘 주장을 하는데 거래세를 낮추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하거든요. 이번에도 거래세 낮추는 것들이 거의 언급이 안 됐어요. 이번 토론회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아마 토론회가 되긴 할 거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아마 보유세만 올리고 양도세는 정말 신용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보유세 올리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거래세를 낮추는 것들이 더 먼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 가두는 것밖에 없으니까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벤치마크 할 만한 그런 나라나 어떤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디를 좀 보세요? 저는 네. 이제 그 선진국들을 주로 보죠. 네. 그리고 후진국들은 뭐 이게 정말 뭐 그쵸. 탈세들도 네. 많이 하고 옛날에 했던 계약서도 것처럼 안 쓰고 하는데. 자유당 때처럼. 네네. 예, 그러니까 저희는 2006년도 이후부터 실질 과세의 원칙을 해서 실거래가도 등록이 돼 있고 선진국화 돼 있기 때문에 나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부분만 빼고는. 저는 미국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일본도 합리적이고 미국도 합리적인데 미국이 합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보유세가 높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가지고 이제 있으면 유지비 그러니까. 예, 근데 예. 그 보유세 개념이 거긴 재산세거든요. 종부세가 없습니다. 예. 그냥 재산세로 할게요. 그러면 재산세가 높은데 뉴욕 같은 예를 들면은 뭐 한 1%, 0.8에서 1%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긴 재산세를 걷어서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죠. 그 지방 주 정부에서 걷어갖고 그 정부에서만 쓰는 겁니다. 예. 본사 약간 나라로 안 들어가요. 연방정부로 안 가고. 안 갑니다. 예, 남용도로 안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까 재산세는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세는, 그러니까 종부세는 국세예요. 네. 정부에서 갖고 갑니다. 네. 그래서 지방에 보통 주죠. 그러니까 이게 좀 비극인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합리적으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재산세를 비싸게 걷잖아요. 네. 그 돈을 어디다 쓰냐면은 그 지역 인프라 투자에 됐어요. 도로 깔고, 전철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인프라들 해주고. 네. 그러면 인프라가 좋아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걷잖아요. 네. 인프라가 더 좋아져. 집값이 또 올라갑니다. 네. 집값이 올라가면 또 갔던 게 비싼데 또 더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선순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선순환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LA 쪽 캘리포니아나 뉴욕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프라가 계속 좋아져요. 말도 안 되게 좋아져요. 재산세를 많이 거두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네. 정책을 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네.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게 안 되면 다른 정부로 가면 돼요. 이거 텍사스라든지 그렇죠. 좀 낮은 데들 네. 아니면 애리조나라든지 이런 데 가면 되니까 선택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세금 많이 낼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라.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이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그럼 지방자치제를 할 거면 진짜 그렇게 하든지. 근데 우리는 이게 재산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보편과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만 올리거든요. 그렇죠. 서울만 납부를 하고 있어요. 네. 서울만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거의 뭐 80% 90%를 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다 지방에다가 재정 그 자립도가 떨어진 데다 주거든요. 그럼 한번 지방 입장에서 볼게요. 본인들은 이것들을 납부 안 하는데 혜택은 똑같이 받잖아요. 똑같이 더 받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찬성한다라고 자꾸 불만들이 없죠. 자꾸 확인들을 하시는 게 네. 돈을 내는 건 서울 쪽인데 혜택은 다 지방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럼 오케이 땅땅땅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설문조사 보면 지방에 계신 분들도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잖아요. 대출 규제.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세를 걷어서 지방 인프라 투자를 하고 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도 문제긴 한데 똘똘한 한 채가 결론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닌데 지금 똘똘한 한 채 때문에 대통령님도 지금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똘똘한 한 채의 개념이 뭐냐면은 서울만 사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어디냐면 다 서울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집을 한 채밖에 못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채밖에.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뭐 광주라든지, 이런 전주라든지, 뭐 대전이라든지, 부산, 대구에 계신 분들이 본인 지역에 살고 본인 지역에서 일을 하는데 본인 지역에 집을 안 사요. 오히려 팔아요. 그리고 서울에 집을 삽니다. 그게 똘똘한 채거든요. 그렇죠. 왜? 더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비싸도. 계신 분들조차도. 예, 그러니까 지방은 계속 수요가 줄고 예, 지방에 살고 있어도 네. 서울은 계속 집값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 사람들이 서울 집을 못 사게 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못 사게끔. 예,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제가 이제 지방 분들한테 다 그 리스트를 했습니다. 아니 지방에서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서울 산다니 우리 애들이 살 거야.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방에 살겠지만 우리 애들은 어차피 서울서 공부를 했고 서울서 취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 거래요. 그럼 결국은 지방의 재력가들이 서울의 똘똘한 채들을 사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그런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유동성의 총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걸 샀기 때문에 서울로 수요가 더 몰린 거거든요. 그렇죠. 유동성이 더 몰리는 거라서 지방 것도 사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딱 한 채밖에 못 사게 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미분양이 없고 미분양은 다 지방에만 발생합니다.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와도 미분양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2년 전에 대구 수성구가 그랬고 지금 부산도 그렇고요. 지금 광주에 미분양 많은 것들은 다 좋은 입지고 좋은 아파트들이거든요. 지방계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가 나왔는데 또 미분양이 나요. 그 이유는 서울 거 사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아무리 좋아도 서울의 중하급지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려면요. 저는 지방 규제를 없애야 돼요. 서울은 규제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분리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한 채를 갖거나 10채를 갖거나 100채를 갖든지 간에 개별 과세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없던지 간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비규제 지역 지방에서도 다주택을 하면 비규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규제를 받습니다. 대출 규제, 세금 규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깨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지방도 살리고 서울 수요를 그나마 몰리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그러니까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어쩔 수 없어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게 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개별 과세를 하는 걸로 분리 과세를 만들어주면 그렇죠. 조금 서울 몰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유동성의 총량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걸 못 팔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규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방 걸 갖고 있어도 불이익이 없게 해주면 되죠. 네. 맞네요. 참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정부 당국자들도 그 대통령이 그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왔으니 마련인데 뭐 이게 똘똘한 한 채가 정부 정책의 작은 구멍으로 인한 이런 결과고 그게 이제 패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똘똘한 한 채가 어떤 것의 결과일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명쾌해요. 똘똘한 한 채는 정책의 결과지 스스로 발생한 게 아니에요. 다주택을 규제하니까 똘똘한 한 채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나쁜 의미는 아닌데 그냥 다주택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몰렸고 그게 서울의 한강벨트인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게 절대 수요가 있는 지역들. 그럼 그 지역을 오르게 한 것은 다주택자 규제거든요. 그럼 다주택 규제를 없애야죠. 그게 우선순위고 그리고 여기는 정치적인 조금 그런 목적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있어요. 당대표를 하는데 두 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이거는 뭐 다 뉴스에 나오는 그럼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파가 있고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똘똘한 한 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이게 해석이 꼭 먹고 되는구나. 알 먹고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이전 정부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대국민 정책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여기 이제 그렇죠. 당내 민주당 투표하시는 안에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아마 절대 그 당원들 숫자를 비교해 보면은 전라도나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 대상으로. 왜냐면 이게 규제가 그분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어찌 보면은 그 반대편이 이쪽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두 가지 목적을 다 공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은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똘똘한 네. 얘기를 많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네. 규제 나온 거 보면요. 똘똘한 한 채를 규제하는 건 없어요. 똘똘한 한 채 비규제 1주택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띄워도 이게 규제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비규제,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들 그렇죠. 중에서 고가주택임이에요. 맞아요. 1주택자들인데도. 네, 네. 예, 그거예요. 다주택을 어차피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토론 대상도 아니었고 원래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해제할 가능성도 없고 그냥 비거주 1주택인데 비싼 거가 메인 타겟이고 네. 실거주 한다 하더라도 초고가는 규제한다는 것이고 그냥 초고가 비싼 것들만 규제한다는 얘기지 똘똘한 한 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 예, 그냥 그 하나의 그냥 정치적인 언어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비거주 1주택은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이미 다 잡았고 네. 세금 더 걷어야 되니까 비거주 1주택도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 네. 목적일 텐데 하나는 실제 시장에 매물이 없잖아요. 신규 공급이 적다 보니까 시장에 거래될 수 있는 매물들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연초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좀 한시적으로 선을 걷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까지 팔아라. 5월 9일까지 팔아라 해서 실제 나왔었는데 다 팔았었어요. 이미 작년부터 팔고 있었고 네. 더 팔 게 없어. 네. 그러니까 다주택에서 팔다 없다 보니까 어차피 비거주 하시는 분들은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들도 팔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네. 것들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게 하려고 하는 정책인데 안 팔 거예요.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실거주를 할 겁니다.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거기 살고 있던 세입자가 나가면은 또 임차 수요가 또 임차 세대가 또 줄어요, 공급이. 네. 그게 또 개인적으로 그 임차 쫓겨나는 세입자도 불쌍하고 임차 물건에 물건이 없는 것들도 불쌍하고 네. 그런 상황이 전개되겠죠. 그런 또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편가르기 하는 거죠. 정책의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 무주택자들한테는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랑 편갈라서 여기 주택 있는 사람들 보유세 올릴 건데 오케이? 그럼 오케이. 땅땅땅. 그렇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1주택자들한테 다주택자들 증세할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지금까지 거의 거였고 근데 그게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거주 1주택자들한테 비거주 1주택자들 올릴 건데 괜찮아? 오케이. 아.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 예.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예. 근데 그것도 이미 끝났어. 그래서 그냥 실거주든 상관없이 그냥 고가 1주택 더 올릴 건데 오케이? 오케이. 왜? 거기가 비율이 훨씬 적거든요. 1% 2%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98%는 다 거기 또 초고가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편가르기가 되는 것들이고 상대방 편가르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 얻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참 머리를 네. 굉장히 아니, 근데- 영리하게 네. 잘 쓰는 정치하시는 것 같다는- 분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잘 활용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들의 그렇죠. 생존 목적이고 그렇죠. 뭐 트럼프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맞아요. 뭐 런던의 영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뭐라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잖아요. 세입자들이고 또 하나는 1주택자들 중에서 돈이 없는 1주택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40년 전에 그 주택을 샀어. 네. 돈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이사도 못 갔어. 살다 봤는데 집값이 비싸졌어. 그분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예. 들어가려면 어쨌든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돈을 자기가 다 감당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 돈이 없어. 예, 그래서 세입자 분들하고 네. 돈이 없는 1주택자 분들이 제일 피해자다. 예, 그게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네. 그렇네요. 음. 아, 참 답답한 부동산 정책 얘기할 때마다 그냥 계속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소장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뭐 이제 답답하지도 않고요. 그냥 너털 웃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대토론할 때 네. 제가 카메라 옆에 있어서 자주 잡혔나 봐요. 네. 그러니까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게 잡혔나 해서 그거를 짤로 만들어서 많이 돌려서 보시더라고요. 아니, 오늘은 그러면은 네. 참석 못 하시는 토론에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하셨어요? 오늘 세입자 얘기 세입자 했었고요. 얘기? 그 네. 실질적으로 그 사전 설문조사 한 것들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짚어줘라. 아.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것들, 대출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네. 명확하게 좀 불안하니까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라. 실수요자들이니까. 그리고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사인을 줘라. 그러니까 이게 당장 입주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분양을 미리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선분양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분양을 해놓고 나중에 입주시키더라도 일단 마음의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심리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심리가 무너지면 그다음부터 더 조급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좀 공급과 대출에 대한 사인을 좀 주면 좋겠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임차인들이다. 세입자들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들은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한두 줄은 줘라. 어차피 세입자들은요. 증세를 하던 말던 관심도 없어. 없죠. 지금 내가 살 집이 좀 없는데 지금 증세 그렇죠. 어차피 내가 세금을 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자 분들을 위한 정책들을 좀 1순위로 해서 좀 얘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참석 못 했는데 네. 또 김인면 소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한테도 이제 오늘 아침에 같이 방송하면서 네. 형님 좀 이 얘기는 꼭 전달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고 그분한테는 또 제안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실제 공급 못하지만 시장에 거래될 수 있는 매물들 많게 하기 위해서 이 거래를 막는 규제들, 대출 규제, 뭐 이런 조건에 대한 규제들을 없애달라고 하시고 광역교통망, GTS를 좀 빨리 깔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수요들을 분산시킬 수 있다. 그거 좀 제안해달라고 대신 요청드렸어요. 네.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뭐 봐야죠. 뭐. 예. 그렇죠. 오늘 또 그런 내용이 얘기가 논의가 되는지 한번 또 이따가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솔직히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양도세는 뭐 그 거래세라고 하는 양도세와 취득세 그거는에 대해서는 큰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그 개편안에서도 크게 기대는 안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토론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양도세, 비과세를 생애 한 번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양도세는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 의견을 듣고 그럼 평생 한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 맞고요. 네. 조선시대로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철저하게 지역 베이스로 가잖아요. 네. 경상도 사는 분들은 경상도 평생 살아요. 그다음에 뭐 일이 끝나면 다 글로 가고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서울만 살고 왜냐하면 그걸 파는 순간 다시 못 들어가요. 거기. 맞아요. 못 예, 써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높게 되면요. 파는 순간 그 집도 못 삽니다. 예, 아주 부자들 빼고는. 예. 그래서 그 의견은 뭐 동의하거나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그렇게 못해요. 네. 말 그대로 선언적인 것들이고 네. 증세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협상의 노하우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한데 이게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 제가 네.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한 10% 정도를 목표로 하면은 한 50을 불러요. 그래서 협상하면서 한 15%나 20%에 협상하게 되면은 10% 더 먹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세게 부르는 거죠. 그 일부러 예, 협상을 그래서 하기 이제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이다 그러면은 네. 한 3번 정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지. 아니면 이제 다음 할 때는 완전 비과세는 아니고 조금 비과세 비율을 낮춰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협상을 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도의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초고가 기준도 뭐 30을 던졌다가 50을 던졌다가 중간 단계 정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이게 이제 비과세 과세를 떠나서 이분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을 배치마킹하라고 할 때 미국이 좋은 이유가 취득세가 거의 없잖아요. 집 살 때 그렇죠. 일단 장벽이 없어요. 네. 그리고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면은 그 다음 집으로 못 가잖아요. 돈을 많이 벌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네. 그래서 그래서 양도세를 유예해주고 결국은 그것들이 흐지부지 끝나거든요. 그다음에 또 면세 부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실거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사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집을 팔고 새로 집을 사지 않아. 네. 그럼 양도 차익이 남잖아요. 네. 그것들이 전 과세를 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 팔아서 옆집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비과세든 유예든 뭔가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그렇게 해주는 게 좀 선진국 배치마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 미국은 취득세가 아예 없어요? 거의 없죠. 주마다 다르긴 네. 한데 네, 네. 왜냐하면 거기는 그대로 수평 이동을 해요. 실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세금이 안 붙는구나. 보유세만 많아요. 보유세가 보유세는 많아요. 1%니까 보유세, 많죠. 재산세, 그렇죠. 지방세로 가는 재산세죠. 재산세만 많고. 예, 거기 지역만. 심지어는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보유세를 그러니까 재산세를 세입자가 낸대요. 왜냐하면 인프라 사용 비용이니까. 거기 집주인들이 안 살잖아요. 근데 인프라 좋게 해주는 것은 거의 세입자들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임차를 주면은 인프라가 좋아지잖아요. 임차료가 올라가요. 그럼 세입자들이 뭐 어떻게 보면 전가가 되는 것들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인프라가 좋아지면 집세가 올라가고 집세가 올라가게 되면 인프라가 좋아지고 그게 더 그런 것들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에서는 자연스러운 것들이거든요. 입지가 좋아지면 돈 더 내는데 그거 쓰는 사람들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올인이에요. 거기 실제 살던 살지 않던지 간에 집주인이 다 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없죠. 세금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왜 그런 세금이 생긴 거예요? 종부세하고요, 뭐 분양가 상한제 등 뭐 그런 것들,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시세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나온 제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제도는 아닌데, 이분들이 한시적인 제도들을 그냥 일상적인 법률, 보편과세로 해버린 것들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한시적으로 다 네. 만든 것들인데, 그쵸. 그것들을 그때그때 활용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세수는 늘 부족하니까 세수 확보 차원에서 꽁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없애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증세가 되면은. 네. 예, 우리도 마찬가지야. 뭔가 혜택을 주는데 없앤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줬다 뺐으면 예, 네. 이거 똑같은 거죠. 이게 좀 정부 입장에서도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돈을 받던 세금이 없어지게 되면 또 어디서 또 세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럼 조세정이 발생하니까 받던 데서 또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한시적인 그냥 투기 과열을 좀 억누르려고 만든 세금인데 그냥 일반적인 세금이 된 것이죠. 예. 근데 정권 입장에서도 종부세를 네. 올린다는 거 지금 그 초고가 주택 그 과표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유세를 올렸는데 집값이 안 잡히고 전월세 시장도 안 잡혀. 네. 그러면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조세 저항이 있는데도 그렇죠. 네. 지금 그거를, 이번에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그쵸. 30대들이 절대 지지를 보였다가 많이 이탈을 했어요. 서울시장.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이 지지했던 정원 후보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사전 여론조사할 때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부동산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특히 30대 여성층들이 다 이탈을 했더라고요. 그들이 원래 절대적인 지지자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거 보면은 분명히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탈 사유가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이분들은 단기적인 목적만 봐요. 장기적으로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임기를 하는 동안에 문제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월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뉴스에 일단 안 나오잖아요. 이미 발생했는데 작년부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럼 일반인들은 모르죠.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은 뉴스에 자주 나오니까 문제가 있잖아.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들이라서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들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 자기 쪽으로 피해가 받게 되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없죠. 그게 좀 이제 딜레마고 아이러니한 것들인데 근데 정당 대회에서는 다 지방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조금 이탈한다 하더라도 전체 포션으로 봤을 때 이탈하는 수요가 많지는 않은 거지. 많으니까. 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느낌상. 예. 근데 이번 그 토론회를 보면 공급 대책은 사실 거의 나온 게 없잖아요. 그 공급에 대한 얘기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서울은 택지가 없어요. 택지가 없기 때문에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밖에 없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황당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거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네.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설문조사 결과를 안 봤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제가 한국갤럽 했을 때 주거 실태 조사를 담당했던 8년 동안 담당했던 담당 팀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원해요. 다세대 빌라도 아니고 단독주택도 아니고 다가구도 아니고 새 아파트를 원해요. 그럼 새 아파트 개수를 늘려주는 게 공급이에요. 그렇죠. 절대 주택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조금 늘어나요. 근데 재개발을 하면요. 가구 수는 늘어나지 않아요. 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아파트 숫자가 만드는 만큼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희망하고 새 아파트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은 그 감가상각이 빨리 되는 다세대 빌라에 평생 살으려고 하는 얘기인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슬쩍 한번 관련된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왜 그런 정책을 나오냐 했더니 지금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주를 해야 돼요. 이주 철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집이 없는 상태에서 살던 집들이 철거하게 되면은 어디가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월세가 또 올라가. 네. 근데 그거 지금 전월세 올라가는 거는 이번 임기 내잖아요. 새 집이 생기는 것은 다음 정권이고.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그 욕을 벗기 싫은 거죠. 아, 그거는 좀 네. 이주하는 거 그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전문가들 얘기 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 총량을 규제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서 닥치고 공급이지. 한 해에 10만 호라도 공급할 수 있으면 빨리 공급하기 맞는 것들이고 일시적으로 오르는데 2주장 끝나면 또 안 올라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입주하면 또 빠지고 그럼 빨리 더 많이 만들어서 입주를 빨리 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입주하는 게 지금부터 시작해도 다음 정부잖아요. 다다음 정부나. 와. 그것 때문에 저는 못 올리고 그래서 좀 정비 사업밖에 답이 없는데 시기 조율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느낌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주비 대출은 그래도 좀 풀어준다는 뉘앙스 아니었나요? 아, 지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 우리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네. DSR 40%에다가 총액이 6억일 텐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걸로 서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또 DSR 또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6억 다 받으려면은 연봉이 1억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연봉 1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만 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은 DSR을 좀 예외로 해주고 총량도 좀 늘려준다. 왜냐하면 지금 6억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서울에 없어요. 지금 또 재건축 재발하는 데는 또 입주가 좋은 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봐야죠, 뭐. 나와 봐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주비 대출을 지금은 이제 아예 막혀 있는 걸 이거 완화를 해주려면 DSR에서도 좀 예외를 시켜줘야 되고, 네. 이게 총량에서도 좀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 대출 규제가 작년 6월 27일 날 나왔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디테일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주비 대출의 규제가 들어갔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비사업 쪽엔 관심이 별로 없어 보니까 느낌상. 네.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 하려면 이주비 대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완하려고 보니까 이미 좀 늦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주비 대출이 뭐 투기를 조장한다는 엉뚱한 얘기더라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3중 규제 때문에 투기를 못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서울하고 경기도 주요 지역에 규제 지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이주비 대출 때문에 투기를 한다는 얘기는 다 말이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네. 해주면 돼요.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네. 전세자금 대출도 그것도 또 말씀드려보면은 네. 그것도 규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말이 됐어요.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는요, 서울 주택가격 중기가격이 6억이었거든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5억까지 가능하니까 네.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이 6억짜리 주택을 밀어 올리는 게 말이 됐어요. 근데 지금 중개가격이 15억이거든요. 네. 5억밖에 대출이 안 나와. 그렇지. 예. 근데 5억 대출 그것도 다 안 나와. 네. 2억 3억 나와서 15억 이상 되는 주택들을 어떻게 올려요? 아무 상관이 없죠. 말이 안 되는. 예, 그래서 제가 그날 23일 날 대토론회 때도 대통령님이 그거 막 했어서 네. 제가 그 마이크는 안 하고 소리를 들었어요. 앞에 들으시니까. 다주택자들 전세자금 대출 안 나오고요. 예, 지금 15억에서 3억, 5억도 안 나오고요. 2억, 3억으로는 집값 올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말글을 돌리시면서 그래도 올라갈 텐데 이러면서 끝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다 들으시긴 하신 거야. 와, 참 어렵네요.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문재인 정권 때보다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우려가. 일단 그때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운이 좋은 대통령 중에 하나였었는데 물량이 많았어요.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인허가를 많이 해주고 착공을 많이 해서 물량이 역대급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물량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게 그렇게 물량이 많은데도 올렸으니까 정말 잘못한 것들이었는데 똘똘한 때 때문에. 근데 이번 정부는 물량이 일단 없는 게 비극이고 이전 정부도 잘못했으니까 거기다가 토지거래하고 같은 3중 규제를 하는 바람에 지금 임차인들만 죽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거네요. 특히 임차인들. 물량도 없는데. 네네. 와,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이 부동산 정책의 평가를 그러니까 딱 그 임기 때, 그때만 뭔가 하려고 우리 CEO랑 똑같잖아요. 기업들 네. CEO랑 자기 임기 때 뭔가 사건이 안 터지길 바라고, 임기 네. 때 이게 뭔가 성과를 보여주길 바라고, 이게 좀 더 늘려가지고 시계를 늘려서 평가를 해야 하는 방법은 없어요? 뭐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좀 중임제로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긴 시간을 주면 그래도 한 8년이나 10년 주면 조금 낮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근데 진짜 5년 동안 평가를 받아야 됐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본인 임기 때는 욕을 먹더라도 씨앗은 심어놓고 가는 게 맞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심어요. 예, 그게 좀 답답해요. 근데 뭐 지금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랬어요. 예, 계속 그랬어요. 그게 좀 안타깝죠. 그쵸.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럼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 토론회 때 오셨던 분들 중에서 뭐 울먹거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분 해결됐습니다. 네,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그 해결이 된 것도,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펠리우스들하고 네. 레미안 펠리우스들하고 이제 수원 그 권성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2년 전에 분양을 했고, 이제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잔금 대출 받아요.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대출 총량 규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한 5군 정도 붙었었고 한 은행마다 한 3,000원 정도씩 이제 대출을 이제 준비해 놨었는데 네. 갑자기 총량 규제가 들어온 거예요. 뭐 금융위원회에서는 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안 시켰으면 누가 시켰을까요? 그렇죠. 아무튼 1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대출을 하다가 끊긴 거예요. 다 써가지고. 예, 10분의 1을 줄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점심때 간 사람들은 여기 간 사람부터는 대출이 안 나온다고 갑자기 황당한 거죠. 예, 일찍 간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고 우리 어떡하냐고 이제 막 들고 일어날 때 그 다음날 토론회가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 마침 오게 됐고 그분이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바람에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맨 끝에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조치해라라고 하는 순간 바로 해결이 됐어요. 심지어 지시도 안 했는데 그 방송을 보고 있다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었던 거고 은행들은 알아서 풀어준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바로 그러니까 저는 네.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유동성 총량을 줄이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것들을 알아서 은행들이 한 것들이고 은행들은 조급한 게 없는 게 이미 올 상반기에 대출을 다 판매가 끝났어요. 1년 동안 팔 것들을. 왜냐하면 늘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 되면 총량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몇 번 미리. 당했잖아요. 미리 다 파놨기 때문에. 네. 올해 보세요. 하나은행, 신한은행 다 마찬가지일 텐데 신한은행 그렇고 뭐 KB도 마찬가지일 텐데 역대급 매출이에요. 역대급 순이익이 날 거고 이미 다 순이익은 다 거둔 거나 진배 없거든요. 급할 게 없고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당장 하반기 때 집을 사거나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동산 강의를 하지만 네. 이게 정말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지만 대출은 연초에 무조건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연말에 계약을 하시더라도 잔금은 연초에 받으세요. 잔금을 받을 수 있게 계약하세요라고 그렇게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그렇죠. 가르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이게 은행들은 지금 처음 생긴 상반기에 일이 아니라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 11월 달 때부터 이제 대출 받는 게 조급해지죠. 그리고 금리가 막 올라가요. 네. 예, 그래서 막 이금융권 비싼 대출 받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서민들만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거나 매수 경험이 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이런 구조가 계속 20년째 반복이에요. 예. 저는 늘 봤기 때문에 새롭지도 않아요, 솔직히. 예. 근데 이제 이거까지 제가 부동산 강의에서 가르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그렇죠. 한탄스럽긴 약간 하죠. 현타가 오는 예. 대출은 상반기에 받는 걸로. 1월 달에 받으세요. 1월 달에. 예. 그러면 그 주택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 주택 공급이 뭐 공공 이제 분양도 있고 공공 임대도 있고 뭐 그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민간 임대 공급이 지금 시급하다 막 이런 주장들도 있었잖아요. 네. 민간 임대 시장이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이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최상욱 대표가 되게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그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님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공급이 4가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일단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어요. 그리고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습니다.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4개가 나오는 것들인데 지금 공공 분양, 이제 민간 분양은 있어요. 그 카테고리가. 그리고 네. 공공 임대는 지금 임대 아파트들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있는데 제일 큰 포션이 민간 임대입니다. 민간 임대는 전체 90%예요. 임대 시장에. 민간 임대가. 예. 그 시장에 지금 구멍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최상욱 의원은 여기에 좀 이제 건설업자들을 끌어들여서 혜택을 줘서 공급을 빨리 하자. 그러면은 임차 물건들이 해결된다. 막 다세대 빌라까지 포함된 개념이라고 봤을 네. 겁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대통령님 말씀이 아니 그러면 민간에서는 임대 사업 안 하고 분양 사업을 해도 누가 임대를 하겠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임대 사업을 왜 안 하냐면은 수익이 없고 대출 규제하고 있고 세금 규제하니까 안 하는 거지. 대출 규제 안 하고 세금 규제 안 하면은 그걸 누가 안 해요? 하지. 충분히 임대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외국은 대부분 다 그렇게 네. 좀 대규모 회사들이 민간 그렇죠. 임대 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건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최상욱이 하자고 했던 것들인데 그 이해를 못 했던 것 같고 저는 뭐 일단 그 단계로 하게 되면은 많이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 지금 당장이 급하잖아요. 그럼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네. 등록 임대 사업자를 활성화시켰었어요. 김현미 장관님하고 그 김수현 수석님이. 그래서 2년 동안 막 가입시켜놓고 뒤통수 쳤잖아요. 네, 2020년도에 맞아요. 없애니까. 네. 그거 다시 부활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료 올라가는 거 막을 수 있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고 또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공급이 없어서 올라간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등록 임대 사업자에 등록하는 물건들은요. 그렇게 좋은 아파트들이 아니에요. 예. 갭이 큰데 그게
그게 네. 되겠습니까? 갭이 네. 작은 것들만 하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민간 임대 사업자를 양성하든지 민간 임대 신축 공급자를 양성화하든지 그런 쪽의 정책들은 그냥 끊임없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네. 네. 아, 민간 임대 사업자들을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그러니까 단기간 네. 급등하니까 놀란 거예요, 이분들이.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단기간 올라가는 걸 좀 참아줘야 되거든요. 1년, 2년도 안 가.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만 참아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못 참는 거예요. 아, 네. 왜냐면 욕먹기 싫으니까. 그렇죠. 네. 욕 먹기 싫으니까. 아, 참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네요. 근데 어쨌든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전월세 시장. 네, 전월세 그러니까 시장 임차인들과 임차인들. 돈이 없는 1주택자들. 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출산율도 그렇고 사실 혼인율도 그렇고 점점 그래도 조금 반등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신혼부부들도 결국엔 집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결혼을 하고 할 텐데 뭔가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에도 약간 퀘스천이 저는 붙었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건 명쾌합니다. 네. 그냥 집을 사게 해주면 돼요. 지금 집을 못 사는 이유는 내가 종잣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소득이 신혼부부들은 이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신입사원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좀 40대, 50대들은 연봉도 높고 어떤 기존에 집이 있기 때문에 갈아타거나 대출 받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지금 2030들은 일단 연봉도 작고 기존 종잣돈이 없다 보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뭐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좀 모기지 혜택들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기지 대출을 충분히 많이 해주고 대출 이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장기간 해주면 돼요. 맞아. 50년, 100년.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때까지 어떻게 갚으냐. 그때까지 갚으란 얘기가 아니라 중간에 그거 그냥 대출 상태로 팔면 되는 맞아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만 납부하게 해줘도 부담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출을 70%, 80% 해주면 돼요. 한국 아파트들은요. 그렇게 해줘도 대출이자 납부 한 3개월 정도 밀리면 그냥 회수하면 되거든요. 네. 안전해요. 왜냐면은 경매 넘어간다 하더라도 대부분 100% 이상에서 낙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저는 가장 안전한 채권 대출이 한국 주담대 아파트 대출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신혼 부부들이라든지 사회 초년생들은 첫 집 마련할 때는 파격적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들을 많이 해주는 것들, 공공임대주택들을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네.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결혼할 사람들한테는 좀 대출을 좀 더 파격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하기사 저 옛날에 생각해보면 집 뭐 30년 그 고정금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만 그렇죠. 한 몇 다달이 네. 내서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그렇게 안 했으면 집 못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네. 다 원리금 상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담이 뭐 몇백만 원씩 되니까. 맞아요. 집을 그러니까 월급이 안 되면 아예 네. 대출을 나오지도 않아요. DSR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만약에 내가 집이 없다. 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네. 어쨌든 이 시대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대출 받고 해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네. 그냥 이거는 제가 25년 동안 한 번도 이 의견을 바꾼 적도 없고 실제 저한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제 지인 후배들한테 드렸던 말씀인데 전월세 가지 말고 그냥 내 집 마련 바로 하라고 해요. 예. 그게 아예 제일 좋은 처음부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20년 전에 이제 10년 전에 후배들은 그렇게 조언을 하면은 반도 안 샀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조언하면 삽니다. 최근에 올해 이제 제가 결혼식 6번 갔는데 6번 간 친구들 다 집을 샀어요.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 말씀 듣고? 네.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을 사는 사람은 주변에 한 팀도 없었어요. 맞아요. 집 그냥 아파트도 없어. 다세대 빌라 전세나 월세로 갔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빨리 그냥 내 집 마련 하는 것들이 성공한 삶이었었는데 한 10년 전 정도부터는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라서 미분양 주택들이 있어서 그것도 추천했을 때는 네. 마레프 네. 미분양 샀을 때 그때 추천 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7년부터 가격이 확 올라간다부터는 이제 못 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집을 사라고 했었는데 한동안 또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이후로 결혼을 안 하다가 최근에 결혼한 사람들을 저한테 오면은 집을 사게 해서 일단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똑똑한 게 되게 합리적이에요. 쓸데없는 데 돈을 안 써요. 일단은 막 예식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허례허식 다 없앱니다. 혼수 없고, 그리고 뭐 예단비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자도 돈 들면 안 쓰고, 그다음에 주례도 안 써요. 그렇죠. 선물해야 되니까 네. 자기들끼리 출근하고 자기들끼리 뭐 혼인 서약서 있고 자기들끼리 춤추고 맞아요, 노래하다가 맞아요. 끝내거든요. 어차피 거기에 있는 식비는 뭐 축의금 받은 걸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삽니다.
대출 다 받아서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한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억 5천씩 있어요. 네. 그럼 3억이 되고 종잣돈 보태갖고 대출 받아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요. 그리고 본인들이 쓰던 거 갖고 와서 살림살이를 채우고 예 그렇게 진짜 해서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 갖고 오라 그랬고 너네 돈 예산 딱 보고 여기 해 이렇게 보통 찍어줬죠. 예, 그렇게 해서 다 샀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은 못 사요. 서울은 못 사고 경기도, 네. 인천 샀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2년 후에 제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까지는 2년마다 이사 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왜냐면 비과세 받으라고. 네. 예, 근데 좀 한 번밖에 또 비과세 못 받게 되면 그 얘기를 전략을 못 쓰는데 지금까지는 되니까 비과세 받으면서 종잣돈 불려서 너네들이 원하는 서울 입지로 가든지 경기도로 가든지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하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대출 규제든 뭐 규제가 나와도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임차인들이 점점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경기도 인천에 내 집을 한 사람들은 임차인 힘듦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음의 안정이. 네, 그리고 임대인들과의 신랑이는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당장 돈이 없으면 그냥 살면 돼. 네. 그다음에 또 대출이 좀 나왔을 때 소득이 증가했을 때 이사 가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사회 초년생부터 내 집을 하시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임대인이 전 처음에 전세로 시작했는데 임대인이 너무 악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신 분들 있죠. 그래서 빨리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게 계속 이 전월세가 올라가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빼주는 거예요. 세입자가 안 들어와. 심지어는 이제 다세대 빌라다 보니까 이게 낡으면은 전세 금액이 빠져요. 역전세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싸게 내놓고 비싼 전세가 나갈 때까지는 못 빼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난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집을 제가 더 사기도 했어요. 그 집주인한 거에 그 신랑이 하기 싫다고 하면서. 첫 집에 맞아요. 들었습니다. 오히려 네. 집을 산 게 더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그 집주인한테 고마워하게 된다는. 뭐 고마워진 않는데 계기는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그렇죠. 네. 좀 어쨌든 지금 이제는 살 수 없는 서울 집이 돼버렸으니. 네. 근데 지금부터 네. 시작하시면 갈아타기 하면서 네. 서너 번 하면은 서울도 들어올 수 있고 재개발이 있어요. 재개발. 전 지금 만약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재개발을 많이 추천해요. 서울을 그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금 마지막 상품인 것 같아요. 네. 공급은, 그러니까 신규 공급은 2030년 정도부터 그럼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건 또 그때 가봐야죠. 착공을 해야지 늘어나는 네. 거니까. 아직까지는 착공을 확실하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비 사업들을 뒤로 밀면은 네. 서울은 정비 사업밖에 없거든요. 그때도 확신이 없죠. 일단 2028년도까지는 없는 게 확정이고 2029년도, 30년도는 지금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모르죠. 그럼 다주택자들의 퇴로도 마련을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퇴로는 언제 나와요, 그러면? 그럼 모르죠. 근데 퇴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네. 다주택자들이 제일 힘든 게 안 팔려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밑주라도 팔고 싶은데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런 주택들만 지금 다주택자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1주택자들이든 다주택자들이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돈이 있는 분들은 그냥 팔든지 말든지 결정하면 네, 되는데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갖고 있으면 애물단지들만 갖고 있거든요. 안 팔려요. 그 다주택자들의 절반 이상은 비아파트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하더라도 소용이에요. 구축이고 재건축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들도 고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정 하나도 모르면서 다주택자들은 투기꾼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주택자들의 90% 이상은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건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제일 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쥐어짜서 다주택자에서 나올 게 없다 보니까 비거주 1주택자로 간 것이고 비거주 1주택자들도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고가 1주택으로 간 것이고요. 이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지금 중가가 다 고가라고 할 거예요. 지금 저가가 중가가 될 거고요. 다 보편가세로 내려올 거고요. 재산세도 올라갈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머리 아파요. 지금 1시간 정도 지금 이 소장님 말씀 쫙 듣는데 주택 어떡하지? 부동산 어떡하지? 이 생각만 계속 드네요. 이거에 대한 해법을 김영범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해법을 탁치고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남아 돌 때까지 하면 되는데 남아 돌 때까지 하려고 했다 보니까 정비사업이야. 정비사업은 투기를 또 조장할 수도 있대. 근데 투기 조장하던 말던 일단 공급은 하는 것이고 임대차에 대한 임차인들에 의한 정책들은 또 따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고
그냥 병행하고 그냥 공급은 공급단으로 쭉 가는 것이고 그렇죠. 공급 임차인 정책은 임차인 정책 가야 되는데 서로 이게 세 개가 다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흐지부지 되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이걸 제가 25년 동안 반복해서 봤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예. 이게 왜 안 고쳐져요? 왜? 단기간 봐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 대통령 임기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좀 아까우시면은 그냥 다음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이분들은. 아니 토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좀 손해본 생각해도 이건 네. 지금 해야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근데 손해를 안 보시잖아요. 안 보시잖아요, 되게 손해를. 안 보시려고 하니까 그렇죠. 당장 정당 당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참 어렵네요. 진짜 네. 참 어려운 게 부동산 정책인데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는 그런 결론밖에 낼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또 어쨌든 세제 개편안 나오는 것 좀 보고 또 내용을 뭐 사실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미 다 웬만한 건 나와 있잖아요. 뭐 기대도 안 하고 있고 네.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나오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그런 것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해가지고 신혼부부 때부터 주택을 좀 외곽 지역이라도 사서 이제 불려서 올라가는 편을 속하는 거, 이제 그런 편을 택하는 것, 그리고 대출은 상반기에 받는 1월 달에 받는 걸로 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저희 빠숑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 답답하지만 그래도 네. 또 꾸준히 이런 소식 전해주시면서 또 목소리 내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끊임없이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말 저는 진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저한테는 어떻게 미션 같은 뭐 개인적으로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네. 제 미션을 생각하고 있고 리서처로서 왜냐하면 데이터를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튜브 유튜브를 제가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뉴스 브리핑이거든요. 네. 그냥 이 뉴스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거나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인 시각, 제 나름대로는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스마트 튜브도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여러분. 김학렬 스마트 튜브 네. 부동산 조사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에서 제일 돌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